그러니까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구나. 정말 어린 여자아이가 질문해서 아 버핏 할아버지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높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세계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적어온 걸 읽더니 막 한참 읽어요. 읽다가 할아버지 근데 저 주식 사고 싶은데 못 살까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궁극의 질문을 마지막에. 정말 웃음바다가 됐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버핏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한참 웃으시다가 마치 이제 손녀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얘야, 근데 너는 어떤 주식을 살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가 투자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 구범준 PD입니다. 경제하면 좀 따뜻함과 좀 멀어 보이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좀 다릅니다. 가슴을 울리는 경제 강의, 투자 강의,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훈훈한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라이즈 이효석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입니다. 인상이 훈훈하게 목소리도 그렇고 네네. 돈이 오가는 이 전쟁 같은 투자의 세계에서 네. 이 가슴을 울린다. 아, 마음을 울린다. 이런 네. 평가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제가 울어가지고 방송을 하던 중에 예, 3프로 TV라는 곳에서 이제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진짜. 그리고 이제 경제 당시에 이제 주식 투자로 등 떠밀려서 오신 분들이 안타까운 사연 이런 거를 소개하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너무 울컥해가지고 아, 한동안 제가 말을 못 잊어서 그 장면이 이제 좀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그 개미들의 어떤 딱한 상황에 공감하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에 들어오셨다면은 되게 힘드실 텐데 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좀 울컥했던 것이 좀 이제 많이 그렇군요.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뭐 책을 내신 것도 이 첫 책이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네. 이렇게 뭐랄까 권유? 이런 제목을 짓기도 쉽지 않고 또 이번에는 12살 경제 놀이터라고 사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에게 경제부터 돈에 관한 것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이사님 네, 딸과의 실제 네, 네. 이야기를 통해서 요 책을 요번에 내셨더라고요. 음. 이런 걸로 봤을 땐 따뜻한 분이 맞다. 네. 사실 이 분야는 마음이 따뜻하면 오히려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음. 이 냉엄한 투자의 세계인데. 그 냉철하게 생각하기도 해야 되지만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세상의 변화를 읽는 데 있어서 냉철하다고 해서 반드시 잘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 세상이 경제도? 움직이는 것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는 방향을 읽는 데는 냉철한 그런 이성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신 이 12살 경제 놀이터 이 책은 자녀가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른, 부모가 보는 것입니까? 네, 사실 이제 자녀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쉽게 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도 좀 더 아이들의 초점을 맞춰서 썼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이 쉽진 않아요. 솔직히 그 어른들이 봐도 내용이 그 쉽진 않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사실 이제 이 책을 쓸 때 저희 이제 가족 여행을 저희 딸하고 저희 와이프랑 저 세 명이서 가족 여행을 가서 제가 이 내용들을 이제 하윤이한테 저희 딸에게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행을 가서 이 네, 경제 교육을 쉬는 시간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와이프랑 딸이 굉장히 즐거워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 진짜요?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랑 같이 얘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거 있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함께 읽으면서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가 사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어른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할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너무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혹은 아이와 이런 주제로 대화 나눌 때 요게 요 책을 보고 하면 맞아요. 그죠? 이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필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내용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그렇지요.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본질을 모르고 있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듣는 사람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이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선생님들, 제가 알고 있던 많은 선생님들은 칠판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이들이 어. 대면한 선생님들이 그쵸. 그렇게 그래서 할 제가 경우가 사실 처음에 이 책을 막 열심히 쓰고 나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 딸에게 설명을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용어 자체부터 잠깐만 그게 뭐야? 난생 잠깐만 처음. 이게 뭐야? 난생 이게 처음. 너무 많았고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 이게 좀 쉬운 말로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부모들도 대부분의 뭐 일반 대중들도 경제 문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 그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높은 편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낮은 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네.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최근에 투자에 대한 맞아요.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상 이게 좀 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내가 돈을 잃어봐야 이제 공부를 한다고.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주가가 빠지면서 왜 내가 돈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떠나신 분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은 다행이죠. 그러니까 왜 이랬는지도 모른 채로 그쵸. 떠나고 잊었다가 다시 네, 이제 또 다시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수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그렇군요. 받아요. 그건 너무 네, 좋은 일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이효석 이사 같은 분이 이제 열심히 네. 활동함으로써 네, 생긴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제 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이다. 이런 건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그 왜 좋은가? 네. 그 이유가 뭔가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한 10여 년쯤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같이 집을 보러 갔습니다. 전세를 구하려고 갔는데 가격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 와이프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막 짜증도 내고 막 이렇게 이효석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 우리 너무 엄마한테 전화. 저 너무 죄송한 거죠. 괜히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한데 그냥 뭐 엄마한테 전화해서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 건지에 대해서 괜히 이제 막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는 와이프 나름대로 막 저한테 화는 못 내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전세 가격에 비해서 지금 전세 가격 비교해 보면 어떠한가요? 지금 만약에 집을 구하시려는 청년분들이나 결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야, 너는 10년 전에 야, 그래도 할만했지. 지금은 더 힘들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마치 질병과도 같은 거다라고 질병?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자산 가격, 그러니까 주식 가격, 채권의 가격,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 이런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무슨 뭐 중국에서 부동산이 난리가 났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이게 작동 안 하는 경제 원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치 질병과도 같이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자산 가격 상승하는 것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자산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기회다 그러면서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영원히 이 자산 가격에 맞추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실 젊은 친구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의 표정이 너무 안타까워요. 당시에 이제 저의 표정보다 훨씬 더 그냥 거의 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얼굴에 그냥 그대로 내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상승해야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라도 빠지면 그게 경제 위기로 직결되니까. 근데 우리 소득은 자산 가격 그렇게 상승을 못 쫓아가지 쫓아가지 못하니까 못하니까. 한숨이 더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복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죠.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10살 때 정도 때 시작했는데 진짜 어릴 때부터 했네요. 네, 이걸 한 5년만 빨리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5살 때부터. 네, 뭐 조금 아니고 5년, 6년만 빨리 했으면 내가 진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야, 이 버핏 할아버지 이제 나이 드시더니 정말 욕심쟁이가 되셨구나. 욕심쟁이네. 이게 지금 이미 뭘 더 아쉬워서 뭐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건 것 같아요. 복리인 것 같아요. 복리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자산의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똑같이 10% 오르면 그래 10%만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든 모든 것들은요. 나이가 들면 천천히 성장해요. 어렸을 때는 빨리 성장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천천히 성장하잖아요.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죠. 우리가 크니까. 네. 그러니까 성장률은 줄어들기 마련인데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올라갔더라도 괜찮아요. 10% 성장? 그래 그만큼 성장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제이커브를 그리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럼 이 그림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는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이쪽은 매우 빠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날수록. 그렇죠? 지난 시점에서. 이 그림을요. 워렌 버핏은 여기 있잖아요. 이 그림을 6년 당겨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제이커브라는 거, 복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네가 투자를 잘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대응만 한다면 지배 가격이 여기 있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못 도달할 것 같지만 복리의 개념을 믿는다면 이게 언젠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루 더 빨리 와서 이 커브를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선택을 하도록 경제적인 관념을 심어주느냐 이것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택의 무게라는 측면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렸을 때 선택한다라는 것은 기껏 해봐야 이 지옥에서 살까 이 지옥에서 살까. 그렇지 뭐 떡볶이 우리- 먹을까 아이스크림 먹을까. 그렇죠. 뭐 포토 카드를 사는데 이걸 살까 이걸 살까 이런 개념 정도라면 지금 우리가 어른이 돼서 하는 결정은 차를 살지 말지 아니면 집을 살지 말지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하고 잘한 선택이냐 못한 선택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높죠. 그렇죠. 그리고 어른이 된 이후로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작았을 때 많이 틀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은 잘못됐구나. 근데 왜 잘못됐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이것 때문에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이런 선택을 연습하는 훈련들을 어렸을 때 많이 해보는 것이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너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선택의 무게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복리의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을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당겨보는 거. 이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은 어렸을 때 왜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또 어른이 돼서도 음. 아직 뭐랄까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맞아요. 꽤 많잖아요. 뭐 투자를 좀 이렇게 이제 시작하신 분이나 공부를 시작한 분은 뭐 괜찮다 치더라도 사실 안 하고 그냥 뭐랄까 열심히 일만 하는 분도 저는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자산의 이 목표치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각도는 열심히 일했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각도는 이런 각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를 포기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힘들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잘 살다가 잘 죽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잘 살다가 잘 죽기 위해서, 뭐 잘 죽기 위해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뭐 웰빙을 넘어서 이제 Well-dying. 웰 에이징 뭐 이런 얘기도 Well-aging.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고 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웰웨이징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경제의 관점에서 잘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먼저 죽는다. 그게 잘 죽는 그럼 겁니다. 일찍 죽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내 자산이 네. 나보다 먼저 죽으면 이건 잘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산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내가 이제 쌓아놓은 자산들이 있어서 이 자산들을 소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근데 소비하면서 살아가다가 내 자산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내 자산이 없어져. 소멸되는 순간 근데 나는 아직 난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게 가장 큰 문제인 아,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또 표현하니까 그쵸. 확 와닿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아웃리빙이라고 표현합니다. Outliving. 더 오래 산다는 거죠. 내 자산보다. 내 자산보다 더 오래 살게 됐을 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내가 아직 살아 있는데 내 자산이 죽어버린 상황. 이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잘 살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자산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싶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나는 지금 뭐 세 끼 먹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 가고 싶고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식의 그런 생활 패턴을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하고 싶다. 이 말은 잘 살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무슨 뭐 그러니까. 단순히 짜장면 가격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것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올랐죠. 그러면 내가 똑같은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내가 생각하거나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높아질 훨씬 더 거예요. 많이 든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 뭐 꼭 돈이 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 나는 그렇죠. 그냥 안빈낙도하면서 살래. 맞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난 지금처럼만 살면 돼. 라는데 지금처럼만 살면 돼도 만만치 않은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투자를 해놓거나 하지 않으면 나의 경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어른분들도 경제를 알아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잘 살다가 잘 죽기 위해서. 아, 맞아.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막 화들짝 놀라서 네. 막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거야. 막 나도 투자할래. 이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어떤 주식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주식을 산다고 해서 돈을 벌 수도 없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다 칠까요? 그래도 못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 반드시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갈 땐 좋다가 이렇게 빠질 땐 또 팔아요. 그래도 올라가면 또 아이고 사야 될까? 이 똑같은 주식이 올라가더라도 사기가 어렵고 투자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 첫 책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알거든요. 이거 주식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저는 알거든요. 저도 주식 공부 진짜 많이 했지만 뭐 지금도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주식 공부하는 거랑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랑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축을 X축이라고 놓고 돈을 공부의 벌 수 정도? 있는 확률을 이렇게 놓으면요. 이쪽 Y축으로. 초반에는 매우 빠르게 올라갑니다. 왜 매우 빠르게 오르냐면요.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너무 엉뚱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아유 저런 선택을 왜 해? 라는 선택을 지금도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만 줄여도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가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는요 오히려 떨어집니다. 공부를 더 많이 많이 할수록 알수록 아집이 생기고
떨어질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아직 과잉 자신감이 생기면서 내가 다 알아 이제 그럼. 이러면서 역시 내 말이 맞잖아. 그러면서 이제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다가 오히려 큰 돈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범위는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살다가 잘 죽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뭐 미국에 있는 지수에 투자한다. 그렇지, 그냥 S&P 500에 그냥 안전하게. 투자한다. 이런 정도의 투자는 진짜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것만으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좀 더 욕심내가지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이런 거 공부는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넘어가는 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막 그냥 옆에서 누가 어떤 주식이 좋대라고 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본질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만 하시더라도 돈을 괜찮군요. 요 각도 요 그래프가 부분만 이렇게 간다. 되는 거니까 요 그러니까요. 구간에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네, 거잖아요. 거기까지만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중년 이후의 경제 공부. 중년까지는 진짜 1도 모르다가 네. 이제 이 방송 보고 그래 내가 공부를 시작해야겠어. 네.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자본주의가 뭔지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자본이 제일 짱인 그런 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돈 들고 있는 사람이 짱인. 짱. 그럼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 시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뭐 미국이 힘들다, 뭐 중국이랑 싸운다, 그래서 패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일단 자본주의는 계속된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자본이라는 건 이제 주식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권이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라고 이자 수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자가 주식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이자가 굉장히 높죠. 그죠. 금리가 높다라는 말이 그렇게 그래서 금리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높아져서 이게 주식이 진짜 가능할까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반드시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식의 수익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이 얘기는 주식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그러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 돈을 빌려줄 거예요. 빌려주겠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빌려주는 시대라면 어떤 시대가 될까요? 그러면 주식에 투자를 안 하고 주식 시장이 안 좋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열심히 일 안 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요? 테슬라에 있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할 거예요. 그럼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우리 어떤 일이 회사에 생기냐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라는 기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자본이라는 것이 성장을 만들어내고 혁신을 만들어내야 자본주의가 굴러간다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그리고 잘 죽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장기 투자하시는 게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계속 보게 되거든요. 이거 얼마 벌었다, 얼마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려면은 그냥 묻어놓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묻어놓고 잃어버릴 수 있는 주식 종목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종목이라도 굴곡이 매우 심하고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계속된다라면은 그냥 미국의 주식시장에 혹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끝까지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고 끝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주식 하나를 이렇게 투자하고서 뭐 10년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저는 이 책에서 읽어봤는데 우리 오늘의 결정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는 네. 말이 맞아요. 그 뜻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뭐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자산들이 언제 나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내 자산 내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사셨겠죠? 아니면 재작년에 사셨을 거고요. 음. 그 사고 파는 거래, 그 거래의 합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쵸. 자산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작년이나 재작년 걸만일까요? 아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고 팔고 했던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의 거래의 합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결과물이라면 아까 이제 복리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선택을 하고 뭘 가지고 있는지가 미래에 너무나도 큰 결정을 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50 이렇게 나이가 50 되신 분들도 지금 결정이 앞으로 뭐 100세 시대라니까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 30년 이상은 살 텐데 활동하면서 그때의 자산을 결정할 맞아요. 예, 뭐랄까 나비의 어떤 날개짓이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이 당장이 나이가 몇 세시더라도 지금이 제일 젊으신 때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기 가장 늦은 때가 아니고요. 그 제가 작년에 그 워렌 버핏이 주최하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거 미국에 가셔가지고. 축제잖아요, 그거. 네, 하나의 가서 큰 대회인데. 정말 그 재미있는 광경들을 많이 뭘 봤는데요. 보셨나요? 저희 딸 정도 나이였던 것 같아요. 뭐 12살, 13살 이 정도 그 되는 자리에 네. 아이들도 와 있고. 나이의 여자아이가 버핏 할아버지한테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군요, 또. 그러니까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구나. 정말 어린 여자아이가 질문해서 그때 장래가 좀 그렇구나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아이가. 이 친구가 이제 영어로 버핏 할아버지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높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세계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적어온 걸 읽더니 막 한참 읽어요. 읽다가 할아버지 근데 저 주식 사고 싶은데 뭐 살까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궁극의 질문을 마지막에. At a time where your portfolio took paper losses, and yet you made some of the best investment choices of your life. Reflecting on that, my question is, if you had to pick one stock to bet on, You kind of snuck up on us there for a second. 정말 웃음바다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버핏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한참 웃으시다가 마치 이제 손녀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애야, 근데 너는 어떤 주식을 살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가 투자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표현을 하시냐면은 invest in yourself라는 말을 하세요. Well, I'll tell you something even better than that one stock. Maybe we'll get to one stock, but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to be exceptionally good at something. So the best investment by far is anything that develops yourself. And again, not taxed, you know, so that's what I would do. 너한테 투자해 지금. 왜 다른 주식을 보고 있어? 그러지 말고 지금은 가장 성과가 좋은 자산은 뭐냐면 너야 너.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nvest in yourself가 나 자신에게 투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밤에 와 진짜 멋있는 말이다. invest in myself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고 그 아이가 일어났는데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혹시?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제일 젊어요. 제가 아하. 앞으로 사는 날 중에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일 젊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한테 많이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에는 행사가 있는데요. 행사가 어떤 행사냐면은 마라톤 행사예요. 5km를 실제 마라톤? 실제 마라톤 행사를 합니다. 그 버핏 할아버지가 알려준 그 invest in yourself라는 그 로고가 슬로건을. 새겨진 그거 차고 이제 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마라톤을 하면서 바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땅 하자마자 저는 이제 천천히 달리기를 못하고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했어가지고 천천히 그냥 완주를 해야 되겠다. 그 완주가 목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천천히 뛰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나이 많고 이제 그 어른들 남자분들이 뛰어가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들까지 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나도 빨리 뛰어야 가야 되나? 쪽팔려. 너무 창피해. 그래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빨리 뛰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부러워하면 빨리 뛰다가 꼬꾸라지고 그만두거든요. 완주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 나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 나도 경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더라도 절대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조급하시는 게 끝이에요. 왜냐하면은 조급하시면 금방 지쳐요. 그래서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나에게 투자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나의 투자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사님의 철학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2차선을 나는 선호한다 고속도로에서 네. 그런 의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1차선이 이제 추월차선이잖아요. 추월차선. 생생 달리죠. 뭐, 네, 1차선에 저도 한번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이 정도 달리면 됐지 뒤에서 뭐 깜빡거리고 막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똑같은 마음이구나. 네, 괜히 그러- 불안해지고. 그리고 나 이 정도면 됐지 않나? 그러면서 조바심을 느끼게 만드는 차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2차선에서 이렇게 천천히 나의 페이스대로 내가 빨리 갈 수 있으면 좀 추월하고 아니면 좀 천천히 가고 나의 근데 그 페이스에 생각이 맞춰서. 없으면 1차선에서 누가 막 뒤에서 깜빡깜빡 하면 그럼요. 110km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네. 막 오버 150 페이스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멈추게 되고 여러 무서워, 가지 문제가 그러면. 생기고 이거 자기 페이스를 맞추는 것이 너무 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선의 의미가 그런 거군요. 네, 네. 사실은 이 책으로 시작해도 돼요. 어른도. 네네. 그죠?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사님이 얘기하는 이 설명을 우리는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네. 그것은 우리도 아는 거지만 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돈의 원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돈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한다면 우리가 뭐부터 설명해야 됩니까? 돈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치라는 것이 무엇일까? 가치는 무엇일까? 아, 가치를 아이한테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렇죠. 쉽지 않죠. 가치 있는 것이라는 보이지 게 않는 뭘까? 거니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주관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설명을 하다가 제일 좋은 설명은 네가 느끼는 만족감이야. 뭔가를 네가 했을 때 네가 만족을 많이 하면 가치가 있는 거야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긴 했지만 가치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정의하기도 어렵고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가치를 잴 수 있을까요? 가치를 측정한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제 측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측정을 흔히 보이는 이제 것이나 보이는 것 중에서 하지. 뭘 측정하나요? 생각을 키 해보면 이런 거, 몸무게. 어렸을 때 이제 보면은 지금도 요즘에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자마자 몸무게를 재죠. 그래서 몸무게를 재면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이구나라는 게 이제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키도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죠.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돈인 거예요. 돈. 자, 이게 그렇죠. 가치가 이 만족감 너무 개념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야. 근데 이거를 그러면 자로 되듯이 측정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게 돈인 거예요. 가치의 척도군요. 돈이. 그렇죠. 그래서 돈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치의 척도라는 거죠. 이게 내가 무언가를 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돈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원래부터 가치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센티미터, 킬로그램처럼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단 돈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라는 개념, 그래서 이것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가격이 나오죠. 가치라는 것은 value, 이제 가치,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그런 만족감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만족감을 어느 정도로 돈으로 측정해 봤더니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가격이면 충분한 것 같아서 지불하고 가져오는 거, 이걸 이제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price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결국 그겁니다. 밸류가 이 정도의 가치예요. 근데 프라이스가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싸? 그러면서 사면 되는 거예요. 밸류가 여기 있는데 프라이스가 이게 높아요. 왜 이렇게 비싸? 팔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가치라는 것을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가치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이것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긴 한데 개념은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 비싼 거, 싼 거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이란 개념을 딱 두고 보니까 이제 뭐 되게 간단해지네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이 가치와 가격이라는 걸 설명하고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의 이제 부작용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작용?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나는 지금 너무 더워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으면 나의 가치는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데 있어. 사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가격에 비해서 아이스크림이 주는 효용이 그렇죠. 커. 이 1,000원인데
이것보다 내가 지금 그렇게. 너무 덥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너무 커. 그럼 그래서 교육에 사줘. 성공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빠 유튜브 보게 해줘. 그러면서 유튜브 본다고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너무 커, 뭐 등등.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계속 저랑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지식이 생겼으니까 그쵸? 논리가 근데- 생기네. 근데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와 가격. 이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이 가격이 내가 이 정도의 가치를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참아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공부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됐고 네. 가격에 대해서도 알게 됐더니 이제 아빠의 대항할 수 있는 네. 논리가 아이에게 생겼어. 맞아요. 그럼 그리고 그다음 나서, 뭘?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딸이 하게 되는 것이 거래죠, 거래. 일종의 거래입니다. 제가 경제를 설명하려고 경제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경제가 뭘로 구성돼 있을까라고 생각한 다음에 쪼개고 해봐 보니까 뭐가 남냐면요. 거래라는 게 거래네요. 남더라고요. 이 거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스스로 뭐 주고받는 거래, 뭐 편의점에서 사고 파는 그 거래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기업과 기업 간의 기업간의 거래, 거래. 나라와 기업과 은행 간의 거래, 그렇죠. 은행과 정부와의 거래. 이런 식으로 거래는 커지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GDP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 GDP라는 개념이 사실 다 거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다 더한 거, 그게 그냥 GDP예요. 거래의 총합이 거래의 그렇죠. 총합이니까요. 거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느냐.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거래하던 거를 더 많이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수를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두 끼 먹다 세 끼 먹고 네 끼 먹으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몸이 커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두 번 세 번 가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 이동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성장해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이건 뭐냐면은 거래 안 하던 걸 거래하는 거예요. 없었던 거래를 그쵸? 만들어내는 거. 이전에 거래하던 거를 더 많이 거래하는 걸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거래 안 하던 거래를 또 하게 되는 거. 이게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구간이에요. 그걸 우리 혁신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그게 혁신이에요. 이게 대부분 그래서 과학기술이 이런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이 있기 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거래하는 대상이 정말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생각지도 않았던 거를 거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하지 않았던 걸 거래하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자본주의라는 거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성장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아지지도 않고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더 먹어? 이런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과학기술이, 과학혁명이 성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라는 개념, 경제라는 개념으로 연결해 보면 사실 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죠. 과학혁명, 과학기술은 자본주의의 엔진과도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주식이 더 못 오르다. 그럴 때마다 과학기술, 과학혁명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많고, 뭐 요즘에 초전도체 뭐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어요. 이미 뭐 경험한 거니까 뭐 그렇죠.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뭐 전기차 없던 것들이 인공지능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소개를 잠깐만 해드리면 스포일은 안 하고 오펜하이머 영화 요즘에 좀 인기 많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사실 그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중에 나치보다 우리가 더 빨리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 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돈이 들어가고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는 과학자들이 다 나올 겁니다. 영국, 뭐 프랑스 뭐 등등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전부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혁신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도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에는요 새로운 공장들이 정말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과 중국에서 똑같이 뭐 이렇게 식당과 관련된 이렇게 배식을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을 알게 되니 가지고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최근에 올해 들어서 특히나 미국으로 출장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새로운 공장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공장이 다 뭐냐면요. 자동. 반도체, 어.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이런 쪽으로만 집중 투자가 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공장이 계속 지어지고 있어서 사람이 없을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공장에 돈을 다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오펜하이머 당시에 있었던 그 전쟁에 준하는 과학기술 혁명을 만들려는 그 인류의 노력만큼이나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빨리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혁명이 지금 꼭 필요한 시점에서 미국이 지금 엄청난 자본과 돈과 막 인력과 이런 것들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은 곧 투자의 도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 투자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돈이라는 것이 가치의 척도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거래를 하는데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치,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저장 수단인 거죠. 저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기업이 만드는 뭐 아이폰을 샀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만든 아이폰을 사고 그리고 돈을 주는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뭔가를 받지도 않으면서 기업한테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죠. 이게 뭐냐면은 기업은 이거를 조달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식으로 조달하냐면요. 효서가 나 돈 좀 빌려줘 라고 해서 돈을 받으면은 이건 채권을 주고 돈을 받는 거고요. 내가 나의 일부를 너한테 줄 테니까 돈 좀 줘 라고 하면은 주식을 발행한 걸 가지고 내가 투자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물건을 받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받아서 고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비한다라고 소비. 얘기하고요. 내가 아무것도 받는 게 없고 그냥 권리만 받았는데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채권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래를 딱 놓고 보면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비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물건을 만들어줬네 고맙다 돈 주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나중에 돈을 약속한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 혹은 네가 잘 되면 나한테도 줄 거라는 그런 약속, 수익을. 그런 약속을 믿고 주는 거를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거래와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믿고 저 기업의 말을 믿고 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이거 주고 산 종이 쪽지 있거든요. 채권도 종이 쪽지, 주식도 종이 쪽지. 이 종이 쪽지를 믿을 수 있을까? 이 종이 쪽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제대로 저장됐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뭐 그럼 돈의 원리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 개념들은 요 짧은 시간 안에 쉽게 네, 얘기를 한 거네요. 네, 더 자세한 것들과 쉬운 설명은 책 안에 있으니까 네. 살펴보시고, 이거는 이제 경제의 원리인데 네, 이건 우리도 참 궁금한, 네. 어른들도 궁금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서 경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좀 드렸던 것이 거래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아이한테 이 경제의 어려운 내용들을 다 설명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좋은 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고요. 그러면 거래는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거래라는 것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거래 상대방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야지만 거래가 일어납니다. 다른 생각이 있어야 거래가 일어나요. 서로 다른 생각이 있어야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저 사람은 왜죠? 팔고 싶고 나는 사고 싶어야 돼요. 팔고 저 싶고 사람은 사고 이 정도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생각이 달라야지만 거래가 일어나요. 같은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정도면 적당한데 누가 사고 팔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다른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기업이 만든 제품이든 서비스는 사는 그런 결정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이 물건을 만들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떻게 해서 경쟁을 하고 다른 기업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을까? 이런 이해가 있으면 내가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도움이 돼. 있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경제를 설명하고, 이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경제의 원리를 우리가 좀 미리 알았으면 요새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이해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뭐 특히 뭐 금리 인상이랄지 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네. 그 무슨 우리나라 은행도 아니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렇죠. 막 뭘 하는 거를 막 이렇게 귀담아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들까지 어. 소위 말하는 양적 뭐 완화니 완화.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양적 완화를 지금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는 게 맞나라는 음.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저는 초등학생일 때 그냥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막 그 전통적인 경제 이론을 막 처음부터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럴 필요는 차라리 없고. 지금 경제가 많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음. 양적 완화가 시작된 이후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냥 지금부터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물가라고 이야기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물건의 가격이 이렇게 올랐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서 제가 돈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린 이유도 돈이라는 것이 가격을 움직이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을 움직이는 거야. 라고 그냥 개념을 다시 설명을 해버리면 아, 그 돈이라는 것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계속 변하는 거구나. 얘가 이렇게 변하니까 이게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관점을 그냥 이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좀 이미 바뀐 세상에 대해서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적 완화라는 설명도 제가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저희 딸이랑 부루마블 게임을 하다가 제가 이제 뭐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윤이한테 하윤아 그냥 우리 그 돈 좀 빌려줘라고 얘기를 100만 원만 빌려줘라고 은행에서 얘기하니까 빌려줘야 되잖아요. 100만 원만 빌려줘라고 얘기하니까 하윤이가 아유 안 빌려줘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면은 우리 은행에서 200만 원씩 가져갈까? 아, 나도 서로 갖고 바꿔서. 너도 갖고 아. 그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양적 완화인 거예요. 그렇죠. 돈을 이게 퍼주는 거지 많이.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돈이 갑자기 은행에서 생기는 나오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상에는 이만큼의 돈으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게임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돈을 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윤이가 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윤이는 이 돈 가지고 더 건물 많이 사고 그러면서 건물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더 처참하게 집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난다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개념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돈의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을 이걸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부루마블을 통해서라도 양적 완화가 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서 막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 이제 연준이가 누구냐 막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요. 계속 그래서 연준하니까. 연준이 어떤 거 막 이러면서 오늘 밤에 연준이 뭐 어떻게 얘기하니까 연준이가 도대체 누구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개념을 이제 양적 완화의 개념도 그냥 아예 처음부터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한테 질문하면 어떡하지? 설명하면서 뭐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동시에 생기는 거라서 요 책도 제가 보면서 아 제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이죠? 네네. 네. 어른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어른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시면서 아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아 그래? 너 네 생각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읽어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오늘 뭐 너무 좋은 설명, 우리의 가능성 그리고 경제 공부의 필요성을 우리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요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시겠지만 경제 위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경제 상황은 위기인지 또 만약에 위기가 맞다면 이제 뭐랄까 우리 뭐 포지션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네. 우리는 어떤 선택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라는 것이 시작됐고 돈이 먼저 풀리고 나서 보니까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물건의 가격은 덜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물건의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걸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융시장이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를 이제 메인스트리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양적 완화가 시작된 이후로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냐면요. 이게 세상의 크기는 요만큼 커졌는데 금융시장의 크기는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너무나도 커져가지고 이것을 주체를 못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산 가격 상승이 질병과도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너무 커져 버렸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세상이 완전 난리가 나니까 중앙은행을 포함한 각국 정부가
이걸 못 내려오게 지금 억지로 지금 계속 막고 있어요. 음.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어쨌든 세상의 크기보다 자산 가격의 크기가 이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동성도 클 수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때 사고 이때 팔고 뭐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살고 잘 죽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벌어져 있는 간격이 이 벌어져 있는 간격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잘 사시고 잘 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 12살 경제 놀이터라는 우리 자녀에게도 좋고 네.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사님은 앞으로도 세바시에서 좀 이런 경제에 관련된 네, 쉽고 철학이 있는 이런 그 감동이 있는 이런 네.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저는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고요. 이효석 아카데미의 이효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